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하며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2,9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청은 앞서 이달 말에는 최대 5만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으나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이달 말이 되기 전에 이 수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설 연휴 귀성, 귀경 인파를 타고 확산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력반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내일 브리핑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급증세가 아직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증가로는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74명으로 전날보다 4명 줄면서 엿새째 2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6,812명이 됐으며 누적 치명률은 0.75%입니다. 손영래 반장은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가 델타 변이 유행 때보다 확연히 줄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자도 20, 3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 이상 여유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티 블루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개인 택시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운전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을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5년째 법인 택시, 일명 회사 택시를 몰고 있는 유진종 씨. 지난해 4월부터 카카오티 블루 택시를 시작해 많게는 하루 10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콜을 받고 바쁘게 달려가는 도중에 코앞에서 콜이 취소되는 경우만 수십 차례. 하지만 콜을 취소할 때 자동 결제되는 콜 취소 수수료는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콜 취소 수수료 일부 일정을 우리가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 택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그냥 띵동 이렇게 울리면서 손님이 배차를 콜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나와요. 저희 스마트폰에.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이제 다시 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콜 대기하기 다시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전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받는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카오 덕분에 매출은 늘었지만 덩달아 하루 19만 원으로 는 산학금 때문에 일은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에다 배회 영업, 일명 길방 수입은 물론 우티나 타다 등 다른 앱 수입까지 카카오가 모든 수입에서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콜을 받아서 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다른 웹콜 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순수하게 길거리에서 손님이 손 흔들어서 잡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길방 손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길방 손님들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그 20만 원 지켰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카카오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TB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콜 취소 수수료는 가맹본부와 법인 택시 사업자가 반씩 나눴지만 지난달 가맹점 협의회와 택시기사에게도 콜 취소 수수료의 20%를 주는 것으로 합의해 빠른 시일 내에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티 블루는 단순히 콜 중개 서비스가 아니며 수수료에는 자동 배차 기반의 영업활동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비용이 포함돼 배회 영업과 자동 배차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 노조는 카카오의 수수료 정책에 반대하는 기사들은 불이익 때문에 쉬쉬하고 있으며 콜 취소 수수료 배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 기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하면 카카오 택시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반발이 너무 심하거나 하면은 회사 차원에서 이제 그 기사를 카카오를 안 태고 오고 일반 택시로 전환을 시켜버리죠. 타라고. 그러다 보니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불이익이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를 타는 거예요. 업계와 대화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들한테 갑을 관계에서 을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들하고 그 가맹점 사업자들을 협의체를 자체로 구성하게 해서 그 협의체랑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택시 업계와 대화를 하고 있다. 근데 정작 우리 주요한 택시 단체들은 전혀 그런 어떤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넉 달 전부터 카카오 T블루 가맹 택시를 운전한 김정수 씨. 개인 택시를 거쳐 20년째 택시를 운전하고 있지만 카카오 가맹 택시를 몰면서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택시들은 쉬는 공휴일에도 일하고 연월차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쉬는 날만큼 일당이 깎일 뿐만 아니라 만근 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빠지면서 월급이 반토막 나기 때문입니다. 연초를 보통 한 달에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또 일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법정 공휴일 있지 않습니까? 빨간 거. 그것도 쉰단 말이에요. 난 그거 모르고 쉬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월급에서 까더라고. 하루에 15만 원씩. 왜 법정 공휴일 같은 걸 못 쉬게 합니까? 추석날, 구정날, 신정. 그걸 전부 다 쉬면은 운임에서 까고.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 택시는 쉬는데 왜 카카오는 뭐가 다릅니까? 같이 운전하는 건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잖아요. 운전하는 건 똑같은데 법인 택시 기사가 단지 카카오 했다고. 여기에다 카카오 가맹 택시 기준금, 일명 산학금의 수입의 30에서 50%를 회사가 각종 세금이나 운영비로 떼가는데 대부분 기사 몫으로 돌아가는 일반 택시와 대조적입니다. 옛날에는 좀 월급이 적더라도 입금이 적더라도 100% 다 입금만 시키면 다 제 돈이거든. 근데 지금 카카오 하면서는 6대4로 나누는 그런 식 구조가 돼 있어요. 뭐 다른 데는 또 7대3딸이도 있더라고. 그것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나 봐요. 그것도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법인 택시 사업자들이 월급제를 도입해 운영하는데 법인 일반 택시기사나 카카오 T블루 택시 모두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가 각 택시 회사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법인 택시의 산업금제는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노조는 월 기준금 증가에 따른 영업 압박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택시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졌다며 카카오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종속돼서 좌지우지되는 산업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 어떤 식으로든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과도한 노동 강도와 월 기준금 부담이 있든 아니면 좀 좋은 콜을 못 받아서 수익이 저하되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의 독점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들한테. 카카오의 독점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은 감시제도 수립과 선진 사례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기존의 택시 시장에서 합의해온 규칙과 제도를 뭉개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적용하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동을 걸기에는 우리의 국회와 정부가 너무 게으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유럽에서 발의되었거나 또는 하원, 상원을 통과한 법처럼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도 국내에서 조속히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월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 모빌리티 조사마저 해를 넘기는 사이 택시기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BS 이용철입니다.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 시행 첫날 건설 현장은 서둘러 설 연휴에 들어갔죠. 1호 처벌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건데 연휴 이후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지 황호준 변호사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각종 중대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이나 보건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경영자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이미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 의무 확보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손꼽히는 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를 경우에 일명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중간 관리자가 처벌되는 수준에서 그치거나 또는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자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소위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이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네. 이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좀 화를 키웠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중대 산업재해로 인해서 최근 6년 동안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럼 과연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1심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한 경우는 매년 3건 내지 5건에 불과했고 그 실형 기간도 9개월 정도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평균 벌금 액수도 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람 목숨값이 500만 원에 불과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 같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들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경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에서 말하는 이 중대재해는 뭔가요? 사실 중대재해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예. 중대산업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나 또는 최근에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 등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쉽게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산업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네네.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고 그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공공의 위해가 예, 갔을 맞습니다. 때 이렇게 네.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법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인,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벌금형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 외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27일에 이제 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1호 처벌 대상이 이제 누가 될지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최석장 매몰 사고가 난 매몰 사고가 난 사망자가 발생한 삼표 산업이 이제 그 첫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이 그동안 산업계는 사실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몸을 사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도 앞당겨 쉬어버렸다고요. 예.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3표 채석장 매몰 사고도 네네. 그렇지만 광주시에서 그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인터넷 여론에서 해당 시공사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동자 사망 등으로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1호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그 기업의 명성이나 존립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또 그런 방법 중에는 뭐 꼼수로 볼 수도 있는 29일에 시작하는 설 연휴를 미리 27일 법 시행일로 앞당기는 이런 방안도 마련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긴장은 하고 있다지만 이 여전히 그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요? 사실 전경련이 최근에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호한 법조항이라는 게 과연 어떤 상황들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사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법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재해라는 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를 근간에 두고 있듯이 여러 특별법 등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 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어야 하는 여러 안전보건 의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 법률들을 참고한다면 이 모호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경제계에서는 벌써 이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던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경제계에서도 여러 번 인터뷰를 하면서 이 경영자들도 재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과 매칭되지 않는 어떤 사고 사건의 발생 결과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추후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사고 예방에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희생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재테크 상담 서비스 영테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대면 상담은 시작이 미뤄진 데다 비대면 상담을 이용해 본 그 청년들 사이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청년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영테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청년들에게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예산은 절반가량 삭감됐고 그 여파로 올 1월 시작 예정이던 대면 상담은 3월로 미뤄졌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만 상담이 가능한 영테크. 취재를 위해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시작부터 난감했던 건 상담 내용을 알아서 메모하거나 녹음하라는 안내였습니다. 상담 내용을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메모하시거나 녹취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설 컨설팅처럼 별도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 1시간 내내 ETF, TDF 등 금융 용어를 직접 기록하며 상담의 흐름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용자의 금융 지식이나 직장 생활 기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상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금융 지식의 인지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받기 전에 제가 상담사님한테 저의 정보를 조금 더 좀 알려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던가 그런 툴이 좀 제공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 어떤 계획, 뭐 생애 주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상담사님한테 잘 모르니까. 영테크는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상담처럼 개인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거나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을 직접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투자 방법을 조언해주길 기대했던 이용자들은 상담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그래서 뭘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명확한 선택지가 안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컨설팅이 종료가 된다면 조금 혼란스럽긴 하죠.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금융권과 MOU를 추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개인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는 투자 적합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상담 의뢰자, 즉 소비자들의 투자 적합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이분들의 어떤 투자 패턴, 성향,
나아가서 어떻게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과정을 개선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청 당일 발급한 경우만 인정되는 초본, 상담 예약까지 기본 2-3일은 걸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안내 없이 기다려야 하는 깜깜이 진행.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시대에 직접 자산 정보를 작성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져 상담을 이용해보기도 전에 돌아서기도 합니다. 상담 첫 달 영테크를 이용해본 청년들은 대부분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기 조장 우려에는 크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초 서울시의 목표대로 10,000명의 서울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선 조금 더 청년들에게 맞춘 세심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서유선입니다. 입춘이 내일 서울 등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입춘이지만 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낮에도 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목요일, 코로나 확산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오미크론은 수직으로 폭증해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짧고 굵은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확진자 증가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도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한다면 이번 고비도 넘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조이면서 올해는 꼭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